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광고한 대로 소화계로 넘어왔습니다. 소화계, 소화기, 계 질환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소화계라고 하면 입부터, 음식이 들어가는 입부터 음식이 나오는 항문까지는 모두 통칭해서 소화계, 소화기 또는 소화기 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로 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인체 심혈관계, 호흡계, 내분비계 하듯이 이 계라는 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화기계, 소화계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 식도, 그리고 위, 그리고 췌장, 간, 담낭, 그리고 소장, 대장, 항문까지, 직장, 항문까지 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에 할 수는 없고요. 각 이렇게 식도면 식도, 위면 위, 췌장이면 췌장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가 이렇게 기관마다, organ마다 하나씩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염증부터 시작해서 암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를 차례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식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구강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제가 치과 의사가 아니고 구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구강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의대에서 배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치대 선생님들이, 치과 선생님들이 해주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먹는 거죠. 엄마 젖을 빠는 행위, 그런 먹는 행위죠. 먹고 나면 뭐를 하죠? 바로 아기들은 이제 대변을 놓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딱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소아과 의사들이 병원에 와서 딱 진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소화기가 제대로 돼 있구나. 빠는 행위는 어떤지, 빠는 걸 제대로 하는지, 토를 하진 않는지, 빨아서 제대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변으로 나오는지, 변 색깔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이는 이 식도 질환은 없겠구나. 위 질환은 없겠구나. 유무는 제대로 형성돼 있구나.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대로 소화를 해서 이러한 색깔들의 똥을 누는구나. 이래서 얘들은 지금 정상적인 아이로 소화기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해서 소아과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계속 섭취를 합니다. 자, 속된 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너 뭐하니? 먹고 싸는 것밖에 더 해? 이런 말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곤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이 말이 꽤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먹고 산다라는 표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로 먹고 싸는 행동이에요. 이게 왜 그렇냐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이게 생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가 인간의 모든 세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면 눈, 코면 코, 그리고 이제 폐, 심장, 간, 신장 할 것 없이 모든 기관들은 뭐를 하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는 대사작용이라고 합니다. 메타볼리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사작용을 거쳐서 인간들이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쓰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뇌 같은 경우는 체중의 1.5% 정도밖에 안 되면서 20%의 에너지를 쓴단 말이죠. 인체가 쓰는, 이 사람의 몸이 쓰는 에너지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포도당이죠. 포도당. 당이 맞습니다. 설탕 같은 거 맞아요. 이 설탕을 분해해가지고 ATP라고 하는 인체만이 쓸 수 있는 화폐의 단위로 바꿔가지고 교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쪼개서 들어가면 이 80쪽의 세포 자체가, 인체를 구성하는 80쪽의 세포 자체가 각각 일을 하는데,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세포 공장.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ATP라는 걸로 쓰는데, 이 ATP를 써서 이 포도당 하나를 분해하면 이만큼의 ATP 돈이 나오고, 이 돈을 가지고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이 뇌가 이렇게 20%의 에너지를, 무게는 1.5%밖에 안 되지만, 체중의 1.5%밖에 안 되지만 바로 20%의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엄청난 가동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조차도 눈을 깜빡거리시고 귀로 듣고 제 영상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이 생각을 할 때 내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 처리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고 아웃풋을 내서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서 인식으로 자리 잡기까지 에너지는 끊임없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조차도 호흡은 해요. 호흡 멈추면 사람 죽죠. 심장은 벙벙 뛰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순간까지, 자, 심장이 멈추는 걸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죽는다고 표현하죠. 이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원원로 돌아온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얘기했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땅에서 솟나요? 갑자기 생기나요? 아니죠. 밖에서 인간은 섭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풀을 먹죠. 식물을 먹죠. 그렇죠? 채소를 먹죠. 그리고 육류를 먹죠. 콩을 먹죠. 여러 가지 단백질을 섭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까지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없는, 몸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입을 딱 하나 두신 이유는 당연히 이 하나의 원활화된 이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되죠. 이 하나를 통해서 이 긴 관, 엄청나게 긴 관을 통해서 소장이며 대장이며 여러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부검을 해보면요, 정말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곱창을 만다라고 저희끼리 표현을 하는데, 곱창을 만드시 끊임없이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면 뭐 수미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길이의 장이 있어요. 이게 꼬불꼬불 이 여러분 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입으로 섭취한 이 음식이 식도를 거치고 그 모든 기관을 거치면서 조금씩 흡수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물이 흡수되고 영양분이 흡수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항문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인체에서 가장 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활한 창구로 인해서 긴 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이걸 뭐냐면 GIT라고 하는 거예요. Gastrointestinal, 위장관 트랙트. 기관, 긴 롱 튜브를 트랙트라고 표현하거든요. TRACT, 그러니까 GIT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똥을 이렇게, 그러니까 배변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영양소의 나머지 다 모든 고체화된 형태, 배변 형태로 다 몸 밖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astage죠. 자, 분비물은 다 보내는 겁니다. 필요한 거는 인체가 다 이미 흡수한 거야. 그래서 인체 흡수한 게 이 수많은 긴 관을 지나면서 흡수돼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쓰이는 겁니다. 흡수가 돼서 세포 각각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은 중요한 겁니다. 소화기계는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입구가 되는 게 바로 입이었고요. 입에서 이제 아밀라제라든지 이런 걸 효소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음식물의 저작 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치과 선생님들이 하는 이 구강 부분만 제외하고 첫 번째 부분인 바로 소화기의 첫 번째 부분인 식도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식도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모든 질환은 염증에서부터 거의 시작한다 보다 무방합니다. 염증이 되고요. 염증이 진행되면 암이 될 소지가 큰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의 의학은요, 3, 40년 전의 의학은 이제 분자 계통, 그러니까 유전자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불과 20년 전에 인간의 게놈 지도가 해독됐잖아요. 뉴스에서 전 세계에서 떠들었어요. 게놈 혁명이 일어났다. 게놈 지도가 드디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다. 이게 2000년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게놈이 해독되기 전까지 저희는 유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분자적인 molecular 레벨까지 가면, 세포 안에까지 가면 저희는 무지였던 거예요,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진단은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몰랐던 분야이기 때문에 염증이 마치 암이 모두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현대의학이 병리학적으로 발달된 바에 의하면 저희가 모든 암에는 다 이제 저희가 molecular pathology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같이 함께 오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왜 생기느냐, 유전적으로 생긴다는 것까지 다 밝혀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증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말을 해서, 그리고 심플하게 말을 해서 염증이 격화가 되면 병이 진행이 돼서 그리고 암이 된다는 것은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 이상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기관을 다룰 때는 항상 염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을 뭉텅어리로 염증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제가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알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되는 분야거든요. 이 염증이 바로 여러분들이 에디비를 왜 먹고 아스피린을 왜 먹고 타이레놀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염증이 생기면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고, 염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염증 때문에 암이 된다는 이 사실에까지 인지적 도달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증에 대해서 아주 영상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영상 하나로 안 되고요. 염증에 대한 영상은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미니멈 5개에서 10개 정도는 한 번에 만들어야 돼요. 시리즈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바로 이제 식도에 대한 건데요. 식도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식도염에 대한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서. 그러니까 식도염이 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식도는 여기 지나가는 긴 튜브죠. 자, 구강에서 음식을 먹으면 저장 활동을 통해서 일부 좀 아밀라제를 통해서 일부 약간의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도를 넘어서 넘어가게 돼요. 위로 가기 전에 식도를 거치는 데인데, 긴 튜브예요. 몇십 cm 되는 튜브인데 여기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바로 식도염이라고 그럽니다. 저 원인이 뭐냐,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위산역류예요. 위산역류, 이걸 reflux라고 하는데 acid reflux라고 그러죠. 위산이 역류돼서 식도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왜 역류할까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역류성 식도염 파트에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식도에서 위로 이어지는 여기에 바로 유문 스핑터라고 있어요. 스핑터, 여기는 원래 닫혀야 돼요. 음식이 내려가서 역류하지 말라고
열리는 것만 가능하고 위에서 역류할 때는 딱 닫히는 거예요. 이게 스핑크터라고 하는 거죠. 이거 반대가지고 이 항문에도 있어요. anal sphincter라고. 이게 나가는 것만 가능하지 다시 도로 들어오지 말라고 anal sphincter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핑크터가 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과 문이에요. 들어가는 것만 되고 다시 들어오는 건 안 돼요. 되들어오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식도로 역류하지 말라고 있는 이 스핑크터가 있는데 이게 헐거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로 헐거워지게 되면 이 위산이 출렁출렁 하다가 위산이 바다 같거든요. 방파제에 치는 파도 같아요. 출렁출렁 하다가 팍 역류해서 식도의 아랫부분을 자극해서 이 부분에 자극을 줘서 염증이 생기는 걸 reflux esophagitis,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위산은 아주 강산이죠. pH 2, 3밖에 안 되는 아주 강산입니다. 그리고 위에 소화 내용물들 자체가 여러 가지 굉장히 강산성을 띤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역류하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따끔따끔거리고 기침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역류성 식도염 파트에서 제대로 다루기로 하고,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reflux, 그러니까 acid reflux가 첫 번째 원인, 식도염의 개론적인 측면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에이즈 환자라든지 아니면 만성 당뇨를 앓고 있다. 에이즈 환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는 없죠. 특히 한국 분들이라면 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상태를 에이즈라고 그럽니다. AIDS라고 하는데, 선천적 면역 결핍이 있고 후천적 면역 결핍이 있어요. 이 에이즈는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상태를 에이즈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는 당연히 에이즈 바이러스겠죠. HIV 바이러스겠죠. 자, 그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내가 당뇨를 겪고 있으면 역시나 면역이 굉장히 다운돼요. 에이즈처럼. 그러니까 만성 후천적 면역 결핍처럼 굉장히 면역이 다운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라든가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만성 당뇨병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원인이 되면 크게 또 한 가지의 캔디다라고 하는, 캔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진균이에요. 곰팡이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한 감염이 딱 발생합니다. 이게 기회 감염이거든요. 보통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T면역구, T세포가 아주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걸리지 않는데, 면역이 이렇게 다운된 사람들은 T면역구 세포고 특히 CD4 타입의 T세포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 면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세포 면역을. 그러다 보니까 기회 감염, opportunistic infection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캔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강 쪽 이쪽에 생기는 건데, 이 캔디다가 바로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후두 쪽, 이 식도 쪽에. 그러면 캔디다 이소파자이리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진균제 하나만 쓰면 돼요. 플루코나졸이라고 저희가 임상에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만성 당뇨병이 있는데 식도염이 의심된다 하면 바로 내시경 하지도 않고 플루코나졸을 경험적으로 저희가 먼저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지면 플루코나졸, 캔디다에 의한 식도염이었던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 해도 낫지 않는다면 바로 내시경에서 다른 걸 의심해 보거든요. 그런 거 아시면 되고, 또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아세요. herpes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말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herpes simplex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HSV1 타입, 1타입이 바로 이 구강 쪽에 생기는 거, 이 위쪽에 생기는 거. 바로 2번 타입이 바로 저 밑에 제니탈리아나 항문 쪽에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거 뭐 항문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남성이 이런 성기 쪽에 생기는 사막이겠든 그런 것들이 유발하는 것이 바로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식도 쪽은 1형이에요. 그러니까 herpes simplex 바이러스 1형, HSV 1형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 식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acyclovia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또 나아요. 자, 그런 것들을 내시경으로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밝혀낼 수 있고, 그리고 거대 세포 바이러스로 하고도 또 있어요. 이게 네 번째 원인인데, CMV, cytomegalovirus라고 하는 건데, 이 거대 세포가 또 생겨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드시는 항생제라든지, 지난 시간에 제가 골다공증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언급했는데, 이 약물 자체가 이 식도를 내려가면서 식도를 태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약을 먹으면 누워서 먹거나, 약을 먹은 다음에 30분 이내로 절대로 누우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고 복약 기도를 제대로 못 봐신 분들은 이 항생제나 특정한 이런 약들을 드시고 바로 누우세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누워가지고 이 식도에 이 약물이 좀 걸리기도 하세요. 이러면 식도에 자극을 줘서 식도를 태워요. 그럼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그러면 또 이런 약물에 의한 이소파자이레스, 즉 식도염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드린 이렇게 첫 번째부터 5가지 이런 원인 때문에 식도염에 걸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개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내가 식도염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병원에서 100% 거의 다 acid reflux,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크게 통칭해서 GERD라고 부르거든요. 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그러니까 위장간 역류성 질환이라고 거의 묶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류하는 게 그 위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GERD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대부분 진단받는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밖에 없는 줄 아시는데 더 똑똑한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다른 이런 의사들이 생각하는 원인 감별 진단들도 있다. 이런 걸 differential diagnosis, DDX라고 저희 의사들은 표현하는데 이 감별 진단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과정이 올바른 진단, 오진을 맞고 정확한 진단에 이르는 의사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thinking mechanism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 진단을 두고 경험적으로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서 환자분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항상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히스토리 테이킹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신체 검사, physical examination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만성적으로 당뇨병이 있어 라고 하면 방금 자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균, 그러니까 캔디다 알비칸을 바로 진단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그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포진 바이러스라든지 거제세포 바이러스도 진단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올바른 의사의 thinking 메커니즘이에요. DDX를 정확히 해나가는, 감별 진단을 제대로 해서 그 진단 자체를 하나씩 exclude, 제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진단이야 라고 딱 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진 확률이 높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의사들은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끊임없이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의사여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미국 의학 드라마 하우스라고 있어요. 하우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괴짜 의사가 나오는데 내과 의사인데 그 의사가 진단학을 전공하는 의사예요. 오직 진단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단학과를 이끄는데 하는 과정이 전부 다 감별 진단에 관한 거예요. 특정한 환자군들에 의해서 병력을 채취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것들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들이 뭐가 있느냐를 모두 칠판에 적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한 명이 아니라 그 그룹이죠. 4명의 의사들이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브레인스토음을 해서 이런 진단들도 해당될 수 있으라고 딱 넣고 그 진단들을 하나하나씩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제거해 나갑니다. 그어가면 X자 그어가면서요. 이게 바로 감별 진단법입니다. 이것들이 오진의 확률을 막는, 오진의 가능성을 막는 가장 현명한 진단법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malpractice를 막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걸 하고 딱 달려가는 순간 바로 오진의 확률이 높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병리과 의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검을 뜨죠. 조직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샘플을 보내면 저희들이 이제 샘플에서 현미경으로 봐요. 그래서 그 배율을 수만 배 높여가서 광학 현미경으로 본단 말이죠. 필요하다면 전자현미경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그 물체 자체가 이 바이러스도 보이고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임상 의사들이 진단한 것들에 보면 감별 진단에서 나는 뭐를 의심한다 하고 저희한테 이제 차트를 넘깁니다. 그럼 저희가 그 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진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여러 가지의 이 감별 진단을 모두 넣어야 돼요. 왜?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의학적 레셔널레가 없는 상태에서 진단을 해버리면 결국 최종 진단은 병리과 의사가 지게 되지만, 최종 진단에서 저희가 맞다 아니다를 감별해 주지만 임상적으로 환자를 제일 먼저 보는 의사가 이거를 의심하면 저희 병리과 의사들도 그거를 먼저 체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경향이라는 거죠. 자, 동료 의사가 이거를 의심해, 이거가 맞는지 검사해줘 라고 저희한테 샘플을 보냈는데 얼토당토하게 이거 아니고 딴 것부터 찾아보는 의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의 연관성과 시간, time efficient, 그리고 effort efficient, 노력 대비, 시간 대비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 의사가 의심하는 감별 진단을 먼저 배제해 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란 말이죠. 맞다 아니다 답을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에 치우쳐서 먼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면역 항체 검사라고 하는데, 그걸 IHC, Immunohistochemical Stain이라고 하는데, 모든 세포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항체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그에 맞는 항원에 맞는 항체를 검사를 하면 그게
색깔이 막 떠요. 뜨면 그게 그 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학적인 생각을 거친 다음에 진단이 이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것만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진단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진단에 맞는 면역 항체 검사도 동시에 칵테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럼 한꺼번에 진단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뭐가 좋으냐? 환자한테 좋은 거예요. 환자의 건강이 의사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탑 프라이어리티예요. 환자가 최대한의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 그것들이 의사가 존재하는, 메디컬 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프라이머리 닥터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를 보고 고르실 때 혹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려야 되네요. 제가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강론의 이런 5가지 원인 때문에 이소파자이티스, 이렇게 이 식도염에 걸리는 거고요. 좀 얘기가 좀 셀 수도 있는데, 비타민C 같은 것도요, 약물 항생제나 뭐 이런 거 약물에 비해서 괜찮지 않아요. 비타민C도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극을 주는 음식이거든요. 비타민C조차도. 그러니까 비타민C도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 해드리고, 그럼 식도염에 무슨 약을 써야 되느냐? 당연히 염증이죠. 염증이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NSAID 계열의 약물을 쓴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진단이에요. 정확한 진단이 있으면 프로토콜대로 따라서 이런 약물을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캔디다가 원인이었다면 플루코나졸이라고 하는 진균제 하나만 쓰면 되고요. 만약에 단순 포진 바이러스 herpes simplex 바이러스 1이라면 사이클로비아나 이런 거는 벨로사이클로비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약물이 있어요.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MV 바이러스면 포스 카네이지라고 하는 또 바이러스 약이 있어요. 그것도 투여하면 끝나요. 이런 것처럼, 아니면 또 항생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 하면 환자를 제대로 교육해서 그런 것들을 안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바꿔서 다른 항생제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치료하면 이런 것들은 다 되지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거 다 안 할 거고요. 제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는 reflux esophagitis,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만 제가 한 영상을 더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